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소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릴 신라고 재밌고 구려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지수입니다. 매주 수요일 신라고 재밌고 구려에서는 여러분이 역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학교와 문제집에서 보는 역사는 때로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 신라고 재밌고 구려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역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신라고 재밌고 구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신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선덕여왕은 신라의 제27대 국왕이자 기록상 확인되는 한국사 최초의 여왕입니다. 신라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총 3명의 여왕이 있었는데요. 우리 역사상 신라의 새 여왕 외에는 여자가 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신라에서만 여왕이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신라에는 신기한 신분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골품제입니다. 성골과 진골이라는 2개의 골과 육두품, 총 8개의 신분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성골의 자격은 부모가 모두 왕족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26대 왕인 진평왕에게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진평왕을 이을 남자 성골이 없었던 거죠. 성골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진평왕의 딸인 덕만공주, 즉 선덕여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둘째 딸인데요. 첫째 딸은 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던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배우자가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덕만공주는 왕위를 이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선덕여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덕여왕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왕이 되기 전인 덕만공주 시절, 당나라는 진평왕에게 모란꽃 그림과 꽃씨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진평왕은 모란꽃 그림을 덕만공주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림을 본 덕만공주는 이 꽃은 빼어나게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평왕이 그 이유를 묻자 덕만공주는 꽃은 그렸지만 나비와 벌은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요. 덕만공주의 대답을 들은 진평왕은 그림과 함께 온 꽃씨를 심어보라 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꽃이 만개하고 진평왕이 직접 향기를 맡아보니 정말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았다고 하죠. 선덕여왕의 총명함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신라만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로 여왕이 된 선덕여왕. 그 다음 왕이 바로 선덕여왕의 사촌동생인 진덕여왕인데요.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은 소멸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은 진골 출신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진성여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신라의 제48대 왕인 경문왕의 딸입니다. 그녀의 오빠인 헌강왕과 정강왕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죽게 되는데요. 이후 왕위 계승 1순위는 경문왕의 동생인 위홍이었지만 정강왕은 유언으로 여동생이 자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골상이 장부와 같으니 옛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따라 그녀를 임금으로 받들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문왕의 자손들만으로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라는 세력의 지원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죠. 이렇게 신라는 골품제를 바탕으로 여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고 그것이 후대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한 신라의 여왕들. 신라의 여왕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배우기엔 재미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벌거벗은 한국사 96화, 홍진경의 공부 유튜브인 공부왕 찐천재 17화, 드라마 선덕여왕이 있는데요. 드라마 선덕여왕은 유튜브에 클립으로도 올라와 있으니 밥 드시면서 짧게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럼 선덕여왕의 OST인 아이유의 바람꽃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신라고 재밌고 그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인데요. 고구려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이 이야기는 평강공주의 노력으로 바보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애틋한 사랑이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온달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였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케이의 바보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온달은 6세기 고구려의 인물로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합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 평원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평강공주는 평원왕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백성들이 울보공주라고 부를 정도로 눈물이 많았는데요. 평원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계속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16살이 된 평강공주에게 신분이 높은 상부 고시와의 결혼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평강공주는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찌하여 그 말씀을 고치라 하십니까? 라고 하며 온달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화가 난 평원왕은 평강공주를 내쫓았고 평강공주는 그 길로 바보온달을 찾아가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온달은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삼국사기 열전에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한자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을 우를 써서 우온달이라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우는 어리석다는 의미도 있지만 착하다, 우직하다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보온달이라는 것은 공주와 결혼할 수 없는 신부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달의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거벗은 한국사 90화, 어쩌다 어른 14화에서 온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러브스토리도 재미있게 풀어주니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는데요. 달이 뜨는 강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과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의 운명에 굴하지 않는 순애보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평강공주 역의 김소연 배우와 온달 역할의 나인우 배우의 애절한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로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이 10%가 될 정도로 재미있으니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기셨다면 드라마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달이 뜨는 강의 OST인 안예은의 바람이 불어와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신라고 재밌고 그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유로운 점심시간, 저와 함께 짧은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들 어릴 적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서 삼천궁녀 의자왕이라는 노래 가사 들어보셨죠? 의자왕이 당나라로 잡혀가자 백제의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강으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명이면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 모든 학부제 학생을 더한 숫자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강에 빠졌다니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이라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삼천궁녀 의자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삼천궁녀 의자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성품이 용맹스럽고 담이 크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향락에 빠지고 여자가 많은 의자왕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의자왕은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고 이듬해 642년에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섭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복수를 하기 위함인데요. 신라는 나제동맹 당시 백제를 배신하고 의자왕의 사대조 할아버지인 성왕의 목을 베었습니다. 의자왕은 성왕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고 신라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이는 것에 성공하는데요. 당시 의자왕은 신라와의 전쟁에서 미우성 등 40여 개의 성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숫자이냐면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이 평생 함락한 백제의 성이 64개라고 하는데요. 무려 한 전쟁에서만 40여 개의 성을 함락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의자왕은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의자왕이 집권한 지 16년이 된 해의 봄에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라는 내용이 삼국사기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이은 김춘추는 그 틈을 타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는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삼천궁녀 이야기는 백제가 멸망할 당시 3,000명의 궁녀가 낙화암에서 강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짓된 이야기인데요. 백제에는 3,000여 명의 궁녀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백제 수도 사비성의 거주 인구는 약 5에서 6만 명인데 3,000명이면 백제 도성 인구의 약 20분의 1이 궁녀였다는 것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 그 어디에도 삼천궁녀가 낙화암에서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제위 20년 중 15년을 정복군주로 활약했던 의자왕이 백성과 나라를 지키지 못한 백제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런 오명을 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의자왕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배우기엔 재미가 없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의자왕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적어놨다가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시청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벌거벗은 한국사 9화, 알쓸신잡 6화, 그리고 설록 4가지 시선 4화에서 의자왕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토크 형식의 예능으로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 유시민 작가님, 썬킴의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더 재미있게 역사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라에만 여왕이 있는 이유, 바보온달의 바보가 가지는 의미, 신라에 대한 복수 이후 백제의 멸망을 맞이하고 삼천궁녀 의자왕이라는 오명을 쓴 의자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긴 어렵고 암기에 집중되었던 학창시절의 역사 공부와는 다르게 이야기로 전해들은 신라고 재밌고 구려. 다들 어떠셨나요? 이 시간을 통해 역사에 흥미를 느끼고 또 소개해드린 콘텐츠로 심화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상현, 기술의 김병현, 모니터 최위서, 저는 진행의 박지수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